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연사이신 정우진 대표님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기업 비즈니스 총괄과 LG CNS 클라우드 총괄 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우진 디지털 X1 대표를 모시고 넥스트 핀테크 시대의 디지털 금융은 어떻게? 라는 주제로 이 핀테크가 이미 금융 코어까지 치고 들어온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금융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금융의 트렌드 변화가 정말 빠르고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발표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인사드렸던 디지털 X1의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넥스트 핀테크 시대에 정말 그러면 디지털 금융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명예회장 또는 창업주였던 빌 게이츠는 벌써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우리는 뱅킹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뱅크는 필요 없다. 즉, 은행은 필요 없지만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마치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거의 현실화돼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뱅크라는 것은 물리적인 은행인 것이고요.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로의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이 현재의 디지털 핀테크 시대에 디지털 금융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금융권을 살펴보기 전에 디지털 트렌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바꾼 것에 있지 않고요. 산업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탈통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사들은 오늘 얘기하겠지만 비금융 쪽으로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 파괴가 일어나면서 구독 경제 기반의 사스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소위 말하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엑스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화두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산업으로 침투하는 테크 X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리테일 텍이나 뭐 프롭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크 회사들이 먼저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또 침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설명드릴 결국은 이 디지털 밸류 체인, 즉 디지털 가치 사슬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통합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자들은 세 가지를 중점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D2C라고 하는 다이렉트 컨슈머 또는 다이렉트 커스터머, 즉 고객에게 디지털 채널로 직접 대응하고 고객과 상호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결국 이렇게 디지털로 직접 고객하고 만나다 보니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모으는 데이터 어그리게이터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기존의 예전에, 그러니까 디지털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오프라인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 그 MZ 세대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밸류체인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다양한 전략들이 요즘 이제 가치 사슬을 다 통합한다는 밸류체인 인테그레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현재 디지털 금융의 상황, 즉 지금 현재 금융업의 상황하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 금융의 핀테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 현재의 금융용 방향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금융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걸 한 단어로 백워드라고 하는 영어, 즉 후방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소위 말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의 코어 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체, 결제,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은행이 없는 디지털 스타트업들, 특히 핀테크 업체들하고 또는 기술 기반의 업체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상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그러니까 기존 금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제 디지털에서 제공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것 이전에, 이러한 금융 서비스 이전에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패션, 의류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거를 산다거나,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표시된 OTT 미디어라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2.7개 OTT를 지금 회원가입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OTT 미디어를 소비하는 컨슈머들은 결국은 이 앞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서비스들은 뒷단에서 금융결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또는 금융 서비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금융이 의사결정의 뒤에서 있게 되고요. 앞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것들은 디지털 플랫폼, 어떻게 보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이 점차적으로 뒤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좀 더 좀 살펴보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코어 뱅킹, 즉 기존의 레가시 은행이라고 하는 이쪽까지 거의 침투를 다 왔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결제나 송금이라든지 또는 환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중심으로 이제 핀테크가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그들이 아예 디지털 전문 은행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코어 뱅킹으로 완전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었던, 그럼 현재 디지털 핀테크의 본질은 무엇이냐? 디지털 금융의 본질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후방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소위 말하는 금융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융을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할 때 디지털 상에서 하는 액션이 점차 단순화되고 간편화되고 또는 사라지거나 또는 최초에 한 번으로 계속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액션들, 했던 행동들이 인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인증입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도 이제 공용인증서, 금융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까지 가고 있고, 공동인증서들이 대부분 모바일 폰이나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팩터 기반의 다양한 이제 인증서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죠. 특히 비밀번호가 없는 페이스 아이디도 그렇고요. 뭐 지문인식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디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인증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당연히 결제. 특히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클릭 페이먼트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자동 결제인데요. 이 구독 경제, 특히 서브스크립션 쪽으로 가면서 어떤 주기적인 자동 결제 기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월 단위 결제 또는 주 단위 결제 또는 연 단위 결제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을 서비스의 상품을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관심 갖는 상품을 우리가 이제 서칭을 하는 이런 서칭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추천 기반의 또는 자기 최적화된 기반의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결국 이 부분이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앰비언트 파이낸스 프로세싱이라고 그래서 금융 프로세스상에서 점차적으로 소비자 또는 개인의 액션, 행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현재 디지털 금융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핀테크의 방향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파이낸스 회사, 금융 회사가 테크 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가장 크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테크 회사들이 파이낸스 서비스와 파이낸스를 결합하거나 확장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기술 중심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 서비스 체계를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은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 금융 사업자들은 기존의 금융 플랫폼 또는 기존 금융 레가시 또는 그런 그 금융 서비스들을 모바일 뱅킹화 또는 모바일화 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테크핀 사업자들은 모바일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디지털로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로 소위 말해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 사업자들의 앱과 이 테크 기반의 사업자들의 이 금융 앱은 완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의 시작은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바꿨느냐 아니면 뭐 어디서 시작했느냐인데, 그 용어를 요즘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핀테크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프라에서
뱅크의 서비스 기반으로, 하드웨어 기반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또는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이제 생태계 전략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사업자들은 아예 코어 뱅킹서부터 디지털로 이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핀테크와 테크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서비스와 뭐 UI, UX 사용자의 경험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디지털을 다루는 그리고 시작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혁신하는 이 혁신에 대한 대상 자체가 틀리다고 보는 게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사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중점 방향을 살펴보고 지금 이 이전 상황들의 넥스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 중에 현재 금융사들이 가장 디지털적으로 이 디지털 핀테크 시대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스타트업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주요 핀테크와 연계될 수 있는 비금융 스타트업들 중에서 중요한 서비스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 앞에 오픈이 붙였잖아요. 결국은 열어놓고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같이 창출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 슈퍼앱이라고 하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미 법안이 통과됐고 규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 한 2, 3년 또는 3, 4년 전부터 스타트업들을 창업을 지원해 주거나 스타트업들의 소위 말하는 엑셀레이트, 즉 성장과 실제로 이제 엑싯을 위해 도움을 해주는 다양한 금융사들의 제도와 또는 대회, 챌린지와 또는 이제 상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열어진 것들만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의 미래를 하겠다는 금융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6기, 7기 정도 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순히 이제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는 곳도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금융 서비스가 연결된 비즈니스까지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면 최근에 금융사들은 스타트업들과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많이 축소되거나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금융이라는 어떻게 보면 레가시 또는 대기업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아서 협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정착하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의 입장과 그리고 스타트업의 본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단순히 이제 보여주기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흉내내기, 따라하기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보다는 스타트업의 핀테크의 본질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슈퍼앱이라고 하는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금융 앱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슈퍼앱, 즉 하나의 앱으로 모든 앱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 앱들은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너무나 많은 메뉴 또는 여러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이 그것을 찾고 실행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소위 말하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이 노인분들이나 고령 세대들이 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있었죠. 특히 금융앱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서비스와 복잡한 앱들 때문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고객들한테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이 소위 말하는 언번들링이나 그래서 아예 락인되지 않고 즉 고착화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기가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번들링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앱을 그냥 조합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한 앱 안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예를 가져온 게 이제 토스입니다. 토스 앱은 들어가서 보면 이게 금융 앱인지 콘텐츠 앱인지
다양한 서비스 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결국은 이 서비스 앱들이 다 어그리게이션, 다 종합이 되고 하나의 게이트웨이 지역처럼 돼서 편리하게 제공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원앱이라는 거죠. 즉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UI, UX가 미니멀하게 사용자 편의성 중심으로 딱딱 필요한 내용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결국은 사용자의 경험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그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미의 요소와 그리고 편리함의 요소 플러스 부담감을 줄어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회사들의 이미지 차이를 낳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양한 서비스를 언번들링하면서 리번들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픈돼 있어야 되고 커넥트,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이건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리고 오픈뱅킹은 여러 은행 또는 여러 금융권에 본인들이 등록돼 있거나 사용돼 있는 서비스들을 각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의 앱에서 또는 하나의 금융사에서 그 다양한 것들을 조회하고 연결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스타트업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 스타트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무너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이데이터입니다. 결국 마이데이터는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에서도 연계가 돼서 결국은 금융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 연계해가지고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금융까지도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양면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결국 기존 금융사들이 스타트업처럼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규제가 풀어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이 부분을 제공했다면 그들은 이제 이 부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을 고객들한테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금융사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금융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넥스트,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모델의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차별화된 회사,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를 해야 되고요. 스타트업보다 더 빠른 속도, 같은 속도도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속도의 혁신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크를 얼마만큼 줄이면서 이런 혁신과 투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금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지털 챌린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통계를 보면 이 금융회사뿐만 아니고요. 미디어나 텔레콤, 테크 컴퍼니조차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률이 26%,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들, 화학이나 제조 같은 경우도 성공률이 한 4에서 11%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유를 조사한 걸 보면 핵심은 결국 기술, 디지털의 핵심이 기술로 봤다면 그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구조까지도 모두 다 디지털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럼 차라리 디지털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술 단지 도구일 뿐이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즉 비즈니스나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디지털 전환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늘어났는데요. 이익적인 측면과 당기순이익적인 측면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기업과 상위 기업 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요소가 단순히 전환을 했다라고 그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30%만이 현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KPMG에서는 96%가 이미 들어갔지만 포브스는 84%가 실패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는 대부분이 디지털 경험에서 고객들한테는 84%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과 순이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클라우드로 또는 디지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이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존 사업하고 전환하는 것이 충돌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을 해봤는데 성장은 안 되고 엑시트도 안 되고
그리고 외부 스타트업에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 인수 많이 해봤는데 협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동반 성장하는데 또 이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주요 IT, 디지털 전환 과제, 클라우드 전환. 단순 이관 쪽에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에 비용과 시간과 노력만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그런 통합 플랫폼, 데이터가 디지털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구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현업들의 활용이 부족하거나 데이터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술은 거의 시범적으로만 도입하고 확대 적용이나 실제로 운영으로 적용 확대는 어려운 이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인사상에 또는 업무 환경상에서는요, 스타트업 따라하기가 되게 심했었죠. 애자일한 업무 방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자일이 빨리빨리는 아닌데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걸 거의 동일하게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인사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수평적인 인사체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문화와 실제로 기존의 간습은 버릴 수 없었던. 그리고 재택 원격 근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원복을 하려고 그러고 기존 체계로 이제 돌아가는 움직임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IT와 DT의 가장 큰 차이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IT, 기존의 디지털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보기술로 소위 말하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즉, 경영 지표를 관리하거나 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였거든요. DT는 그렇지 않죠. 디지털 환경과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것들의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IoT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IT와 DT는 방향 자체가 틀린 거죠. IT는 데이터화하는 거였고요. DT는 이미 데이터로 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방식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 또 가장 컸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까지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걸 좀 따져보면요. 기존의 IT는 시스템이었고요. 요즘 디지털은 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솔루션 기반의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고 프로젝트라는 표현보다는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PO라는 이 직할도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덕트로 바뀐다. 그리고 이전에는 개발, 적용, 도입 이랬다면 지금 빌드 앤 메이킹. 즉 지속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붙여나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시스템이 클로즈드, 즉 픽스드, 닫혀져 있거나 고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플랫폼은 대부분 다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요. 되게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천천히 그러면서 꼼꼼히 그리고 워터폴 방식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획, 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이런 단계가 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패럴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패스트 앤 애자일이라고 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되는 스프린트 방식들이 얘기 나오고 있죠. 결국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미가 되면서 디지털이 점점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돼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의 또 하나의 축인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디지털 밸류체인 인테그레이터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각각 분업화된 또는 분할된 담당 회사가 있거나 파트너들이 있거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었고 유통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걸 고객을 대응해주고 고객에게 맞게 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디지털로 갔을 경우 이 고객에게 홍보를 하거나 고객의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대응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프로덕트 자체가 하나로 이제 소위 말하는 버티컬하게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원 플레이어, 원 플랫폼 사업자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적으로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획득하고 얻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 고객 적점에서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누가 리딩할 거냐가 결국 이 디지털에서 또 핵심이 된 거죠. 대표적인 금융권에서 지금 벤치마킹 되고 있는 두 회사를 보면 첫 번째 K사 카카오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핵심이고요. 그 뒷단에 결제라고 하는 카카오페이가 있고
그 결제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연결되고 계좌로 연결되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 채널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대상 톡 서비스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고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게임스, 카카오 모빌리티, 즉 이동 서비스들이죠. 뭐 택시부터 다양한 이동 관련된 서비스, 카카오 VX, 그리고 카카오 키즈, 카카오 커머스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결국은 D2C라고 하는 고객단의 영역과 채널 그리고 뒷단의 뱅킹 밸류 체인까지 아우르게 되는 진정한 밸류 체인 인테그레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 금융권에서 결국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채널과 앞단의 D2C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할 때 가장 이제 디지털 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또 하나의 회사인 N사, 네이버는 보면 네이버는 결국은 검색을 갖고 있고 뉴스 컨텐츠와 최근에 이제 쇼핑 부분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그 밖에 클라우드도 있지만 이제 가장 강력한 업체로 이제 등장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카카오페이와 함께 뒷단에 당연히 네이버페이가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하지 않고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네이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뒷단에 다른 금융사의 금융 통장이 이제 연결되는 방식이죠. 근데 다만 앞에서의 플레이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이 오프라인 또는 전통 회사들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략과 실제 실행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비금융 쪽 D2C 부분, 이 뒷단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이 밸류체인을 다 연결해서 앞단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최근은 캐시리스라고 하는 즉 현금이나 실제로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임원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또 활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치리스라고 하는 오프라인 지점하고 매장 이용은 거의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이 디지털 채널상의 트랜잭션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앱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몰리게 될 경우 이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뱅크리스라고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5G로 가고 메타버스, AR, VR로 가면 점점 더 새로운 비즈니스가 트랜잭션 기반의 디지털 트랜잭션 기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고객,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혁신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고 이 디바이스부터 비즈니스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이런 역량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기존의 은행들이 이 브랜치, 지점 네트워크가 더 중요했었고 멀티 채널이 이제 되게 관심이 높았었는데 앞으로는 지능형 다채널이라 그래서 멀티 채널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고객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은행, 즉 고객이 직접 디지털로 우리가 홍보하지 않도록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은행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객을 유도하게 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결국은 핀테크 에코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져가야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앞단, 특히 D2C 단의 다양한 이 소위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이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연결을 할 거냐. 결국 이것이 디지털 채널 허브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컨셉이 바로 뱅킹 애저 서비스입니다. 결국은 옴니 뱅킹, 애자일 뱅킹, 그리고 심리스한 뱅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마트한 뱅킹들이 다 모여서 고객 중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 단일 퍼스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은행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글로벌 뱅킹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뭐 화이트 라벨링이 됐던 새로운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게 되던 다양한 방식과 방안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글로벌에서는 뱅킹 애저 서비스를 넥스트 핀텍 또는 넥스트 테크핀에서 제일 핵심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뱅킹 애저 서비스는 이 소위 말하는 리테일 뱅킹, 그다음 중소기업 또는 기업용 뱅킹, 웰스 뱅킹, 즉 자산 관리부터 모바일까지 다 제공을 하는데 핵심은 오픈 API와 함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양한 개발 툴킷을 소위 말하는 이 직원들, 현업들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도와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파트너들까지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중간 디지털 인게이지먼트 허브가 되는 역할이 이제 가장 크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과 핀테크는 이 디지털 금융 바스 플랫폼으로 연동이 되고 연결이 되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디지털을 전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동남아 금융회사 중에 DBS라는 은행이 있죠. 이 회사의 전략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BS의 디지털 전략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코어까지 디지털로 가겠다. 즉, 핵심까지도 디지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은 바로 클라우드 상에서 시작을 하고 바로 디지털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 있는 걸 디지털로 트랜스폼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얘기를 또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은행 자체가 고객 디지털 저니, 고객의 디지털 여정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내부 역량 내재화라고 해서 아웃소싱 비중을 줄이고 인소싱을 늘리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반한 기술 전략, 즉 기존 기반 기술을 디지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그 역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지금 DT를 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상당히 이들은 상당한 역량과 함께 지금도 이 디지털에 대한 이 전략과 내용을 수정해가면서 피보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절대 끝이 없고요. 디지털 뱅킹, 디지털은 결코 한 번의 프로젝트로, 단번에 어떤 과제로 끝나질 않는다. 그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과 거기에 맞는 방향, 그리고 그거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이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기술 관점과 또 사례를 통해서 넥스트 핀테크 시대에 대한 방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김광형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 기업을 하려다 보니 핀테크 기술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메타버스나 NFT 같은 요즘 신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 역량과 집중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혁신의 선도적인 아마존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보면 고객 집착, 고객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를 디지털화해서 즉 고객으로부터 혁신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금융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NFT 같은 트렌드는 메타버스를 잘하거나 NFT를 잘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엄밀히 보면 금융 고객에게 메타버스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NFT가 금융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는 거고요. 결국 그 관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타버스와 NFT에서 금융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와 NFT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메타버스 회사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객 중심에서 고객에서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 NFT 메타버스를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찾거나 그 NFT 메타버스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거나 또 필요하다면 뭐 채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러한 방식과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 맞게 또는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그 우리 고객에 맞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질문하셨던 대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재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들이 하지 않는 우리만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금융권에서 디지털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제가 오늘 발표상에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대부분의 금융사의 경영진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만 디지털에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디지털의 제한이 금융사들이 많다 보니까 금융업 외에 다른 업종들은 아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경쟁 상황인 디지털 스타트업 핀테크들은 그런 부분을 더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다기보다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어떻게 보면 시작과 규모의 경제에서는 이미 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합종 연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모든 디지털에서의 뱅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의사결정과 고객이 항상 무언가를 준비를 할 때 뱅킹하고 특히 금융하고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준비하냐가 관건일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디지털 전문은행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인허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예 디지털 전문 별도의 법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브랜드와 새로운 디지털로 고객한테 리브랜딩 또는 재창업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디지털에서 핵심은 기존 것을 전환하는 노력은 시간과 노력과 사람이 안 바뀌듯이 기업이 바뀌기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예 디지털에서 시작해보는 그런 노력과 도전도 이제는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변강인님께서 토스 같은 슈퍼 앱이 결국 모든 시장을 장악할 것 같은데 기존 금융사들은 결국 도태되는 거 아닐까요? 슈퍼 앱과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직접적으로 그 회사들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슈퍼앱 또 오늘은 원앱, 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큰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그 회사들이 각 회사별로 소위 말하는 은행, 증권, 금융, 카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하나 앱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앱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서비스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모든 회사들이 원앱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UI, UX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말 개인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문제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금융에서 필요로 하고 어떤 반감이나 부정적 어떤 인식 없이 정말 편리한 앱으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슈퍼앱에 대한 도입뿐만 아니라 활성화는 되게 많이 올해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 전업은행과 경쟁은 불가피한데 기존 금융권은 경쟁사에 비해서 디지털 역량과 생태계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예, 결국은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편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인지와 인식을 바꿨다는 거에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결입니다. 즉 생태계와 연결인데 이 생태계와 연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또 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위한 체계와 어떤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과연 내일 무언가가 새로운 거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것들과 연계하고 협업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조직은 검토하는데 1달, 그리고 연결하고 준비하는데 2달, 그리고 최종 오픈하는데 또 2달. 어떤 조직은요, 이 모든 것이 1달 이내에 일어나는 회사도 있겠죠. 스타트업들이 바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생태계에서의 우리가 밀리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의 핵심은
그들과의 연계와 그들과의 생태계를 포용할 수 있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하고의 경쟁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 질문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에 앞서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보이시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기입을 하셔야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발송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